자, 그럼 이번엔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게 이제 중국의 어떤 뭐 규제라든가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철광석 가격이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네네. 한국의 철강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철강주 이제 끝인가? 혹은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서 다시 철강주가 일어날 때가 올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지금 사실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가 공급 부족.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된 거 있잖아요. 두 번째가 수요 증가. 이건데 일단 지금 제가 그 올해 상반기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던 거는 제가 생각해도 공급 부족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이 안 돼서 특히 원자재는 신흥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광산 그렇죠. 같은데. 근데 거기에 다 출근들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 코로나 때문에. 백신 접종도 안 돼 있고.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좀 부족해지면서 생산이 안 되니까 원자재 가격이 튀었는데 물론 그 안에서 수요는 단단했죠.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너도 나도 막 이제 사재기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있으면 비싼 가격에 그냥 매입해버리고 물건은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번에 있었던 현상은 좀 공급 부족에 의한 거 아니었냐.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튀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 경제에도 되게 좀 악영을 주는데 근데 이 공급 부족이라는 건 결국에는 다 해소가 돼요. 왜냐? 그 경제 주체들은 다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면 어쨌든 더 벌기 위해서 생산을 늘려버려요. 누구든지. 그렇지. 예. 더 욕심 생기거든요. 좀만 더 만들면 더 많이 팔 수 있는데. 그래서 늘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으로 신흥국에 이제 백신 접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출근을 해요. 그럼 당연히 원자재 생산, 병목 현상은 언젠가 풀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골드만삭스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첫 번째 이유였던 공급 부족 이슈는 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그러면 당연히 이거 나쁜 거 아닌가? 약간 하향 안정화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상반기가 너무 좀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드라마틱했어요. 너무 좀 가파르게 올랐다. 너무 가파른 그게 좀 비정상이지. 오히려 이제는 저는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두 번째 수요예요.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면 이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저는 이제 급한 상승보다는 완만하게 사이클을 타면서 올라간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원자재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건 이게 좀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친환경적인 원재료가 있고 친환경 산업에 쓰이는 구리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친환경 그 재료잖아요. 뭐 니켈도 마찬가지고 그 뭐 백금, 뭐 팔라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수요가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늘어나요. 왜냐하면 자동차에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환경차에. 근데 이 석유화학 관련된 이제 뭐라 그러죠? 석탄 아니면 원유 이런 것들은 이제는 퇴출이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점점. 그렇죠. 왜냐면은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쪽은 당연히 구조적으로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보실 때도 딱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꺾이는 건지를 면밀히 잘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원자재니까 이제 간다. 이런 거는 상반기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하반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속도는 천천히 완만한 수요에 기반한 완만한 그 인플레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안에서 확실하게 그 수요가 많은 친환경에 쓰이는 원자재를 좀 선택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철광석 가격이 올라야지만 철강주에 도움이 된다. 주가 상승에. 이 논리는 맞는 건가요? 이거는 맞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철강석 가격이 오르면 바로 정가를 해버려요. 가격을? 되게, 그러니까 이게 철강 제품이라는 게 B2B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주로 납품을 하는데 소비재, 그러니까 이런 뭐 음식료 같은 거는 곡물가 올렸다고요? 올라갔다고 바로 정가를 못해요. 소비자 또 저항도 있기 때문에. 근데 B2B 업체들 같은 경우 그 약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면 바로 거기에 마진을 붙여가지고 올려버려요. 그래서 보통 철강석 가격이 올라갈 때는 당연히 이 제품 가격도 올라가는 흐름이고 이거는 당연히 마찬가지인 게 석유화학도 대부분 비슷해요. 이런 이제 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 뭐 소재 업체라 그러죠. 그렇지.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이 원재료 가격이 좀 연동이 되는 건 좀 사실인데, 최근에 어쨌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철강석 가격 좀 너무 오르니까 규제를 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규제 나오고 나서 포스코 같은 것도 쭉쭉 빠져버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선반영된 것 같아서 지금 자리에서는 저도 포스코는 지금은 한번 접근해봐도 되는 자리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여튼 철강주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그 원자재 추이를 계속 잘 봐야겠네요. 네. 근데 어차피 지금 철광석 수요가 저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인프라 투자도 여전히 많기 수요는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거라는 얘기는 네. 있어요. 거품은 근데, 좀 빠지더라도. 네. 근데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분명히 상반기보다는 가격적인 면에서는 둔화되는 건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그 점은 속도는 좀 염두는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요즘 그 또 다른 원자재 관련해서 그 곡물들 있잖아요. 네네네. 곡물가도 이제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 근데 그 요즘 내수주와 관련해서 그 식음료 이런 쪽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추천하시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아, 음식료요? 네, 음식료 쪽. 이게 왜냐면 그 추천하신 전문가분들은 되게 오래 시장에 남아 계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 몇 번 있었어요. 왜냐면 곡물가 오르면 빅사이클 왔었어요. 진짜 주가가 몇 번,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게 2014년, 15년에 그때 음식료 기업들 주가가 막 3, 4배씩 올라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는데 이 무거운 회사들이 막 3배, 4배 갔던 이유가 그때 뭐 엘니뇨 현상이니 뭐니 해가지고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왜 올라가냐면 곡물가가 올라갈 땐 가격 인상을 못해요. 실적이 부러져요. 당연하죠. 이게 원재료 비용 올라가는데 제품값 그대로니까. 그래서 심지어 적자도 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는 곡물가를 반영한 이 식품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재밌는 건 곡물가는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락을 해요. 다시. 그러면 엄청난 마진이 생겨버려요. 근데 음식료 가격은 한 번 올리면 절대로 안 빠져요. 인하를 안 하죠. 죽어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료 가격이 되게 독특한 게 한 번 올리면 그냥 거기서 그냥 고정이 돼버려요. 아무리 곡물가가 떨어져도 여기서 아마 곡물가 10분의 1통 나도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마진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클을 알고 있으니까 음식료 업종들이 최근에 곡물가 올라가니까 실적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 버려요. 이 과거 데이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거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정가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위주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풀무원 같은 데는 이미 올렸더라고요. 두부 같은 거. 그래서 콩 가격. 네, 콩가 뭐 그런 것들이랑 이런 거를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격 전가력을 갖고 있는 브랜드 업체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싼 기업들이 있어요. PR이 음식료 중에서요, 싼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 대상 같은 기업들, PR 7배 되게 쌉니다. 되게 싼 기업들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저평가된 거 위주로 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건 저도 라면 쪽에 대해서는 저도 라면은 바닥으로는 보는데, 라면은 한 가지 그게 있어요. 지금 오뚜기가 2008년 이후 라면 값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올리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너무 서민들 음식이다 보니까 네. 가격 저항력이 만만치 아니 않아요. 올 초에 저기 대형마트에 공문 돌렸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지고 가격 올린다고. 그래서 라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도 올리면 뭐 충분히 한번 반등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올린다면은 굉장한 상승이 나오겠지만, 안 올리면 주가는 또 횡보하겠죠. 그래서 라면은 서민 기업식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한 정이 엄청 심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릴 땐 됐지만 한번 추이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네슬레나 코카콜라 여기에서도 가격 인상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네. 국내 식료품, 음식료 관련된 업체들 가운데서도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그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어떤 기업들은 상승의 저는 폭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지금 우리가 생각이 될 게요, 인플레는 어쨌든 와요. 이게 속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갈지 급하게 갈지 모르지만 저는 하반기는 완만하게 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플레 시기에서 돈 버는 기업은 어느 회사냐면 코카콜라 같은 브랜드 회사예요. 뭐냐면 코카콜라 제가 뭘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만약 코카콜라 원재료가 엄청 올라갔다고 쳐볼게요.
코카콜라 바로 올려버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먹어요. 그렇죠. 저항이 없어요. 아 그래 먹을게. 방법이 그래, 없어요. 50원 오른 거, 에이, 먹지 네, 뭐. 네. 그러니까 브랜드력이 있는 1등 업체가 돈을 많이 벌어요. 네. 오히려 인플레 시대. 그래서 음식료 업체도 저는 그런 회사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도 인플레 시대에 수혜주니까 하나 정도는 포트에 담아가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이 원자재에서 이 원자재 가격의 어떤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투자의 힌트를 네, 찾아볼 맞습니다. 수 있겠죠. 아까 구리 니켈 얘기하셨는데 네. 그와 관련된 업체들이 있다 그러면은 구리는 이제 보통 그 풍산을 얘기하죠. 풍산이나 LS 같은 기업들이 이제 구리 이제 가공을 하는 거고, 니켈은 뭐냐면은 이제 니켈로 뭘 만드냐면요, 스테인리스를 만들어요. 아,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면 현대 BNG 스틸, 황금 ST 이런 기업들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옛날에는 스테인리스에도 많이 쓰였지만 이제 니켈이 양극재에도 쓰이니까 약간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 스테인리스 업체들이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그런 것들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작년서부터 이 시장을 끌고 온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고 네. 그래서 항상 그 예탁금을 잘 네. 봐야 된다, 거래대금을 봐야 된다 이러는데 거래대금이 요즘 계속 줄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결국 수급의 문제로 계속 하락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송성이 엄청 떨어져 있고 증시가 정말 좀 답답하리만큼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거래대금하고도 밀접하고 올해 1월 달에 거래대금 대비해서 반토막 났거든요. 근데 생각하실 건 거래대금이 모든 방향을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증시의 탄력을 결정하는 거 속도지 거래대금 없다고 증시가 못 오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 5월 달에 보셨지만 거래대금 반토막 났는데 개인들이 그래도 여전히 사고 있어요. 여전히 저는 개인들이 안 떠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되게 더 고무적인 건 그 거래대금이 반토막이 난 데다가 공매도까지 5월에 나왔고 외국인이 8조를 때렸는데 주식 시장이 올라버렸어요. 저는 그게 저는 솔직히 5월 달에 그 수급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이번 달은 좀 빠지려나? 약간 그 생각도 들긴 들었는데 기업이 올라가더라고요. 뭐 소폭이지만. 그만큼 한국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 주식이 정말 강해요. 그 배경은 뭐죠? 결국은 이익입니다. 아까도 그 이익의 원천은 수출이에요. 수출이 지금 한 달에 막 40%씩 급증을 하니까 이 모든 걸 다 커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너무 막 거래대금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더 체크하셔야 될 거는 계속 나올 그 수출 데이터라든가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2020년부터 지금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거의 900만 명 정도가 투자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데이터로는 2019년인가요? 2019년 말에 주식 투자 인구가 한 500에서 600만 명 정도 됐을 때요. 그러면 한 최소 300만 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신규로. 그렇죠. 예. 그분들 대부분이 주린이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나는 이제 들어왔는데 그냥 1년 해서 돈 버신 분도 계실 거고, 최근에 들어와서 까먹은 분도 계실 텐데 그냥 이제 나갈 거냐 이거죠. 저도 한번 생각을 했고, 이분들이 과연 여기서 그냥 주식 그만두고 다시 돌아갈까?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주식 투자를 1년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 제 느낌은 어쩔 수 없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저금리 기조 안 때문에.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금리다 보니까 그 1년에 지금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대표님은 80년대에 금리 20%인 적도 있었잖아요. 맞아. 그죠? IMF 때는 막 18%가 올라가고. 맞아요. 그때 20%면 1억만 넣어놔도 5년이면 내 원금이 2배가 돼요. 그렇죠. 2배 넘어요. 근데 1% 넣어놓잖아요. 1억 넣어봐야 몇백만 원 안 돼요. 5년 넣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는 그래도 내가 잘하면 그만큼의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왔는데, 단지 약간 시들시들해진 건 인정하지만 저는 이분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아직도 두리번거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이 815 머니톡 보면서 주식 해볼까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런 분들이 또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개인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기회, 그 제대로 된 투자 습관, 그다음에 네. 어떤 투자의 어떤 그 정보를 얻는 법, 활용하는 법,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겠죠. 여기 815 머니톡 보면 되잖아요. 빙고가.
자, 그러면 오늘 시황 한번 볼까요? 시장의 상황을. 네, 현재 이제 주식시장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은 일단 이제 지수 자체는 코스닥이 좀 빠지고 있고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985포인트, 2포인트 소폭 빠졌고요. 코스피는 3247.89포인트, 그래서 0.24% 올라가면서 요새 코스피가 되게 분위기가 굉장히 견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상 최고 지수대가 3266인가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한 20포인트 남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아, 이번 주에 넘어가려나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돌파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제발 급등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또 급등은 흥분해서 그러니까 다칩니다. 여러분들 괜히 또 추격 매수하게 되고. 추격 매수하고. 그래서 지금처럼 조정 받으면서 천천히 올라가면 되게 좋거든요. 쌀 때 사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장 좀 계속 이어지길 좀 기대하고 있고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은 삼성전자 좀 약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고 오늘 두산중공업이 오늘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18%. 그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저- 원전 테마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저도 못 들어가겠어요. 저러다가 이제 그 HMM 보는 것 같아요. 아, HMM. HMM. 예. 그래서 아무튼 잘 판단해 주시고요. 저라면 안 합니다. 이미.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급등하는데 2분기 실적 추정치가 대폭 상향됐어요. 아, 그래서 오늘 급등하고 있고 두산그룹 다 좋고요. 한국전력도 웬일입니까? 한국전력도 사실 원전 관련주죠. 대표적인 그래서 한 4% 올랐고 조선주, 그다음에 기아, 또 삼성중공업, 뭐 한국항공우주 약간 이런 기업들이 오늘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좀 하락하는 거는 와 두산중공업하고 이게 바톤 터치 했는지 모르겠는데 HMM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 그래요? 이젠 좀 무너지고 있는데 5%나 오늘 주가 급락하고 있고요. 대한항공도 2.8%. 그러니까 운송과 관련된 회사들이 조금 주가가 좀 빠지는데 이거는 또 요새 유가가 올라가면 좀 안 좋아요. 연료비를 증가가 좀 그렇죠. 되니까 이 부분이 좀 부담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면 또 원자재 관련주도 요새 좀 안 좋은 게 포스코가 2% 빠졌거든요. 지금 34만 원까지. 전 개인적으로 어쨌든 원자재 관련주들 좀 흘러내리면 지금 그러니까 올해 4월까지만 해도 포스코 막 흥분했잖아요. 막 그렇죠. 40만 실적 원. 정말 좋아지니까. 네, 근데 지금 34만 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럴 때는 또 사람들이 무서워서 절대 안 삽니다. 올라갈 때 사죠.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역발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S-오일, 힐다홀딩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 물어보시더라고. 한국조선해양은 왜 자꾸 빠지냐고. 아, 다른 맨날 조선도 대장주라는데. 네. 왜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LG화학하고 비슷해요. 운명이 현대중공업이 상장합니다. 100% 지분과 희석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 좀 부진하다는 거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염블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염블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은 오늘 좀 지수가 좀 빠지고 있어서 대부분 빠지는데 오늘 올라가는 건 진짜 오랜만에 풍력주. 저도 유닛은 상담 많이 받았는데 주가 많이 조정받았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7% 주가 올라가고 있고 2차 전지도 괜찮네요. LNF가 4%, PI 첨단 소재 같은 이제 스마트폰 섹터도 한 3.4%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SM, JYP 엔터 같은 그 약간 이제 엔터주들도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이런 좀 일부 개별 기업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은 5G 통신 장비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에이스테크가 무려 7% 빠졌고 반도체 업체 중에 하나인 실리콘웍스가 3.4%, 그 다음에 이제 백신 CMO 업체들 있잖아요. ST팜도 한 3% 정도 빠지면서 바이오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바이오가 이제 좀 반등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참 정말 주가가 너무 못 가는 것 같아요. 좀 알 수가 없어요. 예, 답답합니다. 언젠간 한번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오늘까지는 좀 약하고요.
투자자별 종합은 오늘 코스피가 오늘은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입니다. 증시가 좀 이렇게 흔들리면 좀 파는데, 그러니까 이 약간 올라가면 파는데 오늘 양시장 합쳐서 4천억 이상 사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기관은 다 팔고 있어요. 예, 이 두 주체는 일단은 동반해서 한 4천억 이상 매도를 하고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섹터는 역시 오늘 원자력 발전주가 가장 좋고요. 전선업체, 그 다음에 조선주, 그 다음에 우주항공 업체라든가 철도, 뭐 인터넷 대표주, 방산주 이런 업체들이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반대로 하락하는 거는 철강주가 제일 많이 빠져. 철강, 해운 다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러네. 그리고 항공주 같은 소비재, 그러니까 이 마스크 벗고 우리가 여행 갈 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오늘은 좀 빠집니다. 영화주도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4월, 5월에 좀 강했던 게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진했던 대형주 내에서도 자동차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이 시장을 조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번 주에는 내만의 날이라 그러죠. 네네, 선물 옵션 맞습니다. 만기일도 있고. 근데 대부분 다 상승 쪽으로 이렇게 네, 예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 외국인 포지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그렇게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큰 충격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혹시 또 내만의 날은 또 모르잖아요. 어떤 그렇죠, 변수가. 또. 근데 그날 혹시라도 급락한다면 그건 또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매수의 그래서 기회로. 지금은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댓글 그렇게 잘 안 보는 편인데, 가끔 보다 보면, 염승환 부장은 너무 롱 아니냐, 맨날. 너무 장기 투자라고. 네. 근데 제 방송을 그분은 제대로 안 들으신 거예요. 뭐냐면, 저는 장기 강세장 예상해요. 그건 인정하는데, 제가 오늘도 그랬잖아요. 저 이렇게 올라가면 사라고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한 번씩 급나가는 장이 나오잖아요. 제 방송 나올 때도.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제가 월요일날, 오늘은 올라가서 다행인데 항상 여기 나오면 빠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럴 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사라고만 들렸는데, 저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올라올 때는 되도록이면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할 때 모셔가지고 이번에 좀 파세요라는 얘기를 좀 하게. 네네. 네, 알겠습니다.